보수총액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내용과 관계없는데 아마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어차피 업무를 진행할 때 좀 뭔가 제대로 좀 챙기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산재 고용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7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보수총액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요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산재보험 요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용보험 요율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하나로 컨설팅 노무법인이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쪽으로 아주 크게 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검을 해보면 산재보험료율이 개별 실적료율로 적용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에, 그냥 일반료율로 적용받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고용보험료율이 어, 150명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1000분의 4.5로 적용받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0분의 8.5를 또 1000분의 6.5로 줄일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속요율이라고 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어, 부속요율을 추가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출퇴근 분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출퇴근. 그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채권 부담금도, 퇴직급여, 퇴직연금 가입률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 일시납, 어, 외국인으로 기부할 때, 기부 일식은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감안해서 임금채권 부담금을 경감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형 기업체, 일반 사업장 중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경감을 하다 보니까 3, 4억씩 이렇게 반환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음, 임금채권 부담금이고 성면 피해 구제 분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뭐 절감 요인은 없는데, 예, 그래서 그 산재보험 부속 요율에서 임금채권 부담금 비율, 그다음에 일반 요율에서도 개별 신청 요율, 그다음에 일반 요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에, 기계 기구 제조업을 주로 하다가 산업화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자제품도 이렇게 어, 변화되는 추세,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쪽에 근로자가 좀 많아진 경우에 그때도 사업 종류 변경 신청을 해서 요율 자체를 줄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음, 산재 보험료율이 제대로 책정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용보험 요율에서도 우리 회사가 조금 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해서 요즘에 이제 간접비 비율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업체 부담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수총액 신고 요령에 따라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상용직 보수를 위에다 먼저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이용 근로자 보수, 그거는 총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또 우측에 이제 서식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근로자가 이제 그거거든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에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무조건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다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서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서식에
상용 근로자 칸에 기재하지 말고 그 밖에 근로자 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적응 제외 외국인들을 위쪽에 상용 쪽에도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하단에 또 다시 그 밖에 근로자라고 이중으로 기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 신고를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중 신고라는 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음, 각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 지점에 근무자가 어느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본사에도 똑같이 신고를 함으로써 두 군데 다 납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중 신고하는 것을 좀 위원회 방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이제 어, 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돼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임원의 적용 제외자를 보수를 제외해서 신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총액 신고서 서식 보면은 뒷면에 어떤 서식이든지 뒷면에 각 항목별로 어떻게 기재한다는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기재하는 요령에 따라서 쭉 작성을 하심으로써 실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하는 요령에서 차관상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2장하고 3장이 크게 이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전자로 신고할 때는 어, 신고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토탈에서 안 먹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팩스로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재를 해서 작성할 때 중도 퇴사자도 거기다 한꺼번에 기재해서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제조하고 건설을 같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도소매 또는 건설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에, 설치 면허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설치 면허를 요구하기 때문에 설치 면허도 같이 갖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건설 일괄도 같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건설 일괄은 자진신고 사업장 그다음에 본사 아까 말씀드린 공장 그다음에 도소매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런 업종들은 본사는 여전히 부가고지 사업장으로서 3월 17일까지 보수청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투입되는 상용 직원들, 상용 직원의 보수는 산재보험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건설 일괄 신고할 때 현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 이중 신고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청에 신고할 때 산재보험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에서도 일단 제외는 시키면 안 되죠. 본사로 이제 신고를 하되 원도급 현장, 그러니까 건설공사의 경우는 원도급, 하도급, 그러니까 발주자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원도급, 하도급, 하수급 승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도급하고 하수급 승인 우리가 보험료를 떠안는 하수급 승인까지가 원도급이고요. 원도급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된 그 상용 직원의 보수도 한꺼번에 다 신고를 하되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상용 직원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청에 신고할 때도 고용보험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우리가 현장별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